강영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영석입니다. 예. 오늘 지금 어떻게 예. 패션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약간 슈퍼맨 패션 같기도 그냥 하고. 시키는 대로 해요, 저는. 탄핵 선거가 자꾸 미뤄지고 있고 네. 다들 이번 주에는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아직까지 변호인단에서 그 연락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아침까지 헌재 홈페이지에 네. 이 기일이 안 떴으니까 오늘 안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하고 모레인데 내일 모레에 선고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 선고기일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평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평의가 이제 그 각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판결문을 쓰려면은 판결문마다 이제 그 한 문단 한 문단씩 쟁점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예.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너무 많죠. 근데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지만 그 5가지 안에서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제가 볼 때 한 30여 가지 쟁점에 대해서 2-3페이지씩은 최소한 써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30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야지 판결문을 쓸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인용이냐 각하냐 뭐 기각이냐 요거만 생각하시지 말고 각 쟁점들마다 요 쟁점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쟁점을 놓고 평의를 하는 단계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큰 쟁점 5가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부 쟁점들마다 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우리법 4남매는 법리적인 실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문재인이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4남매의 실력, 법리적 실력과 이쪽 김영두나 김복형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법리적으로 똑똑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앞서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특히나 김복형 재판관이 이쪽에 이제 4남매 중에서 정계선 재판관 한 명이 그나마 사법시험 수석 출신인데다가 그나마 좀 공부를 하는 우리 법 연구가 되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좀 공부를 하는 편이라서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에 정계선 정도만 그나마 겨우 대항을 하고 나머지 3사람은 아예 입을 닫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예, 우리 법 4남매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든지 인용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씩 쟁점을 그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미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이고 뭐고 각하고 이런 그 어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이 미리 다 깨져버리니까 뭐 더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온다는 거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도 지금 판결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이게 장기전을 대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지것들도 이제 이거 좀 이상해졌다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자기들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동안 2월까지는 헌재 분위기가 어떤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이 맨날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8대0 8대0 했는데 이제는 8대0 얘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8대0으로 인용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글쎄 말이에요. 심지어 진중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중권 함익병도 그 소리를 안 하고 있을 정도면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떠드는 분들인데 그분들조차도 그런 말 분위기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아니 오세훈이는 아닌 거죠. 오세훈이는 각하가 둘의 기각이 하나인가 뭐. 뭐 아예 그렇게 아니 그분은 서울시장인데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서울시장 밑에다 뒀는지 서울시 밑에서 아니면 무슨 뭐 서울시 밑에 헌법재판소 빨대가 하나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기각둘의 각하 하나까지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헌재가 인용은 불가능해졌고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은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그나마 저 좌파 판사 넷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간 끄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 시간이라도 끌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문영배나 이미성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서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기댈 곳은 이제 좌파 진영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욕을 먹어버리면
앞으로 생계가 막연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쪽에서 그래도 뭐 좀 잘 보여야 뭐 이럭저럭 뭐 또 헌재 사건들이라도 좀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김희수 재판관은 딱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그쪽에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헌재 판결을 망쳐버리면 아예 이제 밥줄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스무스하게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소프트 랜딩을 하려면 그나마 욕을 좀 덜 먹는 방향은 3월 26일 판결을 보고 네, 공직선거법 판결이 지금 뭐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 재판부 3명이 그 이제 재판장은 포항 출신인데 그 주심 판사가 순천 출신이고 주심 아닌 정재호 판사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고 69년생으로 나이가 제일 많고 여기가 이제 광주 출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불안하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공소장 변경도 시키고 뭐 이랬기 때문에 혹시나 뭐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1심하고 2심에서 증거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의 원칙 중에 하나가 2심에서 증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1심 판결을 웬만하면 바꾸지 말아라.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1심이 중요합니다. 그게 법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심에서 뭐 징역 한 3년 나와도 2심에서 그냥 무조건 깎아줬잖아요.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요새는 잘 안 깎아주고.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딱 나와버려서 그렇습니다. 사정 변경이 완전히 있지 않느냐는 양형도 건드리지 말고 웬만하면 법리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1심에서 2심 가는 게 예전에 상당히 항소심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2심의 진행 상황을 보면 판결 몇 번 안 했잖아요. 재판을.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신청한 증인도 나와가지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증언으로 바꿔야지 이게 유무죄를 유무죄를 더군다나 바꾸려면 뭔가 획기적인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양형 정도 손댈 수 있을지 몰라도 유무죄 뒤집을 정도의 사정 변경은 없다. 26일 날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이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유지되거나 네. 또는 어쨌든 뭐 벌금 한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의원직 박탈과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면 이제 대법은 남아 있지만 거의 확실시되면 그 시점에서는 좌파 헌법 재판관들도 마음 편하게 부담이 확 덜어지죠. 지금 사실 이재명 외에는 다른 그 야권 후보들이 대선을 빨리 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이재명 혼자서 지금 자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뭐 오세훈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4명한테도 안 되잖아요. 김동연이 뭐니 김경순이 뭐 김부겸이니 다 해봤자 다 1, 2%대이기 때문에 이재명 혼자 독점하고 있는데 이재명만 못 나가는 게 확정되면 이 양반들은 지금 뭐 개헌하자 뭐 어쩌자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그러지 대선 빨리 하자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그러면 그 이재명 2심 재판 판결 26일 이후에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 이후에 나오는 상황이 거의 한 90%다. 그 전에 판결 선고를 해야 될 그 여건도 안 됐지만 그 지금 빨리 해야 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사람들 입장이 그걸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지금 만일에 뭐 헌재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돼 버리면 사실 대통령 대변인단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대통령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니까 기각이든 인용이든 좋다.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냐.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이렇게 변론 다 해놓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냐.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어찌됐거나 민주당에서도 계속 빨리 해달라 하고 있는데도 못하는 건 못할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못할 사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양쪽 다 빨리 하자 그러는데 헌재가 못할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게 이제 이제 오랫동안 제가 변호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아주 친한 판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눈치가 보였을 때. 자기가 이제 못 들어줄 도저히 이걸 부탁대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그럼 시간을 끌어준다. 질질 끌어주거든요. 내가 시간은 끌어줄 수 있는데 결론을 바꿔줄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눈치로 되게 알게 되죠. 끌어주면 빨리 결론 안 내고 자꾸 끌고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2월까지는 민주당하고 뭔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3월 들어와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는데 지그들이 네. 그러잖아 지금. 정보가 자꾸 틀리냐 왜? 정보가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 내에서 한다는 걸 한다는 거 보면. 예. 그런데 전 재밌는 거는 이재명의 암살설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암살설을 믿지 않는데 혼자서 암살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호원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사설 경호원들? 사설 경호원들 2명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게 경호가 아니라 이게 뭐랄까요? 약간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다니는데 경호를 하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글쎄 말이야. 그 누가 과연 이재명이 죽었을 때 누가 가장 이익을 볼 건가 생각해 보면 26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2심 판결이 나면 대법원 전까지 이재명이 죽었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민주당입니다. 430억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돼야 434억. 네, 434억인데 판결이 확정돼야 그걸 물어내는 건데 이재명이 그 전에 죽어버리면 공소 기각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죽으면 공소 기각이에요. 그러면 판결이 그렇구나.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돈을 물어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칼에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불쌍해. 네, 불쌍해. 아니 그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 저희도 입수해서 보니까 도저히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인 제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도 아니고 첩보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누구나 아무나 써서 찍찍 갈길 수 있는 아니 무슨 정보라고 하려면 적어도 뭐 일시장소 뭐 이런 적어도 누가 어떤 식으로 왜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707하고 무슨 뭐 HID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뭐 암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 자체도 이상하고. 자,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요. 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가둬야 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그 경호 때문에 지금 영장을 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영장 기각돼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경호처장이 첫 번째는 지휘를 했거든요. 그렇지. 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니까 아예 조사 3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지금 뭐 구속이니 뭐니 한 번도 구속영장 신청도 안 했거든요. 아니 근데 처장이 있는데 차장하고 본부장을 영장을 쳐요. 처장은 놔두고 처장은 경찰 출신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번째 처장이 사표 내고 나가서 두 번째 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이런 거면 모르지만 두 번째는 공무집행 방해를 안 했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막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걸 가지고 굳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려면 처장을 구속해야지 왜 차장과 본부장이냐. 이걸 해명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직접 청구를 못 하니까 검찰에다가 청구해 달라 그랬고 검찰은 그동안 이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은 또 이번에 이제 고등에서 그 경찰 영장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해라.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인데 그때도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긴 했지만 청구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검찰은 이제 그러면 뭐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거죠. 4번째 만에. 근데 과연 법원에서 이걸 해줄지 그런데 이번 영장을 또 서부지검에서 서부지법으로 낸 거. 이것도 또 장난친 거죠. 네? 당연히 중앙에다 해야 될 걸 또 서부지법에다가 한 건 장난을 친 건데 이번에는 약간 다를 것 같은 게 일단 법원장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정계선에서 지금 그 다른 분으로 바뀌었는데 좌파처럼 안 생긴 인상에 저도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굴 보면 안좌파처럼 생겼어요. 좌파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네, 아니 그 딱 이게 우리가 보통 호남상이라고 얘기하거나 좌파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있어. 정청래가 대표적인 그런 얼굴인데 그런 얼굴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생긴 데다가 영장 담당 판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영장 담당 2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사로 바뀌고 나면 예전 뭐 그런 거하고 또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지금 중앙지법도 싹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부지법에 낸 게 과연 주요할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 강용석이 자꾸 멋있어진다고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네.
저희 방송에서 멋있다고 하는 건 제가 안 믿는데 여기서 멋있다 그러는 건 이제 진짜 관상은 과학이라고. 자, 그 중국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보는 앱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글에도 등록되지 않은. 네. 여기에서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돈 받고 준다, 뭐 7만 원이다. 네. 너 뭐 들어갈 뭐 귀국 날짜 그 조정해서라도 돈 좀 벌고 가라. 뭐 이런 네. 얘기들을 중국어로 지그들끼리 네. 대화하는 것들이 캡처가 돼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 한동안 이제 중국인들이 집회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확 줄었다가 탄핵 찬성 집회가 확 줄었다가 지난 15일 그러니까 총동원령 내리고 난 이후로부터 이재명이 그러고 난 이후로 조금 숫자가 늘었는데 그 는 시점하고 지금 각종 SNS에서 네. 중국인들 이 글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오는 시점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중국인들이 이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탄핵 찬성 집회 쪽에 가보면 이 느낌이 있어요. 좀 네. 중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꽤 눈에 띕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예, 맞아요. 예, 중국인들이 뭐 몇만 명이 동원됐었다라는 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 같은데 네. 지금 집회도 확실히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경찰 내부에도 중국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떠도는데 진짜 이렇게 뭐 명찰 안 단 경찰부터 시작해서 머리 모양 이상한 경찰 네, 네. 이런 경찰들이 그러니까 장발 쪽. 네 장발족들 그리고 물어보면 말 안 하고 도망가고 뭐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유의 꽃이라는 그런 것 뭐 천안문 이런 노래들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거 좀 틀면 아주 질색하지 걔. 예, 싹 도망간다고 그거 들은 것만으로도 네. 저 중국 들어가면은 처벌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틀으라는 뭐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 치안한테는 고춧가루 액 있잖아요. 그거 뿌리듯이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보여주듯이 그렇지. 네. 이 중국인들한테는 중국인처럼 보이는 네. 사람들한테는 그거. 네. 예, 마지막입니다. 법학자 토론회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 좌파들의 괴담을 물리학자, 핵물리학자, 해양 과학자들이 퇴치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헌법학자들의 네. 이런 발언들이 그때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뭐 각하든 기각이든 결론이 났을 때 그 결론을 국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거고 중도층에서는 그냥 수용을 할 거고 심지어는 이제 저쪽 좌파들조차도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논리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각하나 기각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판결문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논리들을 지금 이 헌법학자들 뭐 이런 대회들에서 계속 새로운 논리들이 계속 나오면서 제시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헌재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걸 깨야지 판결문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이 논리를 못 깨면 못 쓰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계속 수집이 되니까 챗GPT에다가 지금 물어봐도 각하 나올 거라고 계속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한번 AI. 챗GPT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윤 대통령 지금 헌재 재판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각하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결과를 내놔요. 그 논리들이 지금 그 헌재 헌법학자들이 내놓는 논리들을 그걸 반박을 못하니까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챗GPT도.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법조계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자기들만의 세상인데 그 자기들만의 세계에서도 다 이렇게 상호간의 평판이라는 게 있고 또 주류적 의견이라는 게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아무리 좌파라도 절대 다수가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못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허영 교수를 비롯한 이 법학자들이 이 계엄령 초기부터 사실은 주장들을 했어요. 예, 특히 그 이인호 교수 같은
사람은 초기부터 그 주장을 했거든요. 네. 계엄이 뭐가 문제냐. 네, 이인호 김성환 교수가 제일 먼저 그렇죠. 그렇게 나오기 예. 시작했는데 예. 허영 교수의 그 논리가 제일 결정적으로 대중을 설득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헌재 심판과 관련된 네. 10가지 네. 그 헌재의 잘못 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우리 자유파의 투쟁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런 말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무슨 체포조가 동원됐니 국회를 막으려고 했니 네, 뭐 이런 네. 건데 네. 그걸 주장했던 근거가 홍장원하고 곽종근 둘인데 그 증언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나니까 네. 도대체 뭘로 그 현실적으로 내란 국헌문란의 목적 이걸 입증을 뭘로 할 거냐. 그렇죠. 네, 그런 것들부터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끝까지 이제 방심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은 1월, 2월과는 완전히 다르게 좋아졌다라는 거고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뭐 법리적인 얘기를 지금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국민 여론이 확고하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절반 이상이 된 거. 이게 가장 사실상 좌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도 이제 흔들리지 말고 네. 판결이 날 때까지는 뭐 방심하지 말고 하여간 이 현장을 지켜주시는 분들을 뭐 돕든지 아니면 직접 헌재 앞으로 좀 나와주시든지 또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도 또 광화문 집회가 있을 텐데 네. 이 광화문 집회라든지 뭐 탄핵 반대 집회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열리는 집회를 끝까지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네. 좋은 결과로 대통령 복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예, 오늘 수요일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